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미강 한강, 즉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도 강세, 이런 그야말로 서학개미 동학개미 분들 둘 다 행복한 하루였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K증시의 나스닥 상승, 달러 약세, 그리고 삼성전자 강세, 이 조합은 진짜 영양 밸런스로 치면은 탄단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합, 그리고 음식궁합으로 치면은 그 삼겹살에 소주에 상추쌈, 이 정도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조합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날은 사실 외국인들도 참지를 못하죠. 근데 여기다가 오늘 또 오후 들어서 TSMC 실적 호조랑 일본 PPI 지표 호조라는 MSG까지 그냥 아주 감칠맛을 돋궈줬는데요. 그럼 이거 이제 너무 과식하는 건 아닌지, 당장 오늘 밤에 미국이 또 어떤 반응을 할지 하나씩 좀 차례차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12월 CPI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근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던 PPI, 그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그게 이제 하루 먼저 나왔던 게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에 또 미달할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실업률하고 물가는 무조건 낮을수록 호재니까 어쨌든 연준 기준금리 인하의 가산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결과가 0.4% 상승한 걸로 나와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 다음에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예상치 0.3%보다 낮은 0.2%로 나와서 지표 호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월가 하우스들은 지난주에 나왔던 12월 고용지표가 워낙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반영했다고 치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경계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딴판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추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주거비였는데요. 지난 10월 0.4%에서 11월에 0.3%, 그리고 12월에 역시 0.3%로 이렇게 주거비 상승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역시 연준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뭐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집주인들의 이자 비용이 내려간 영향이 또 컸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연준에 대해서 거 봐라, 니네가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주거비를 떨어뜨리면서 그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어떤 소비 증가나 경제 성장, 이런 순기능이 더 많은데 왜 벌써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멈추려고 그러냐, 이런 동기부여로 작용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당장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치솟아 올라갔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3박 4일 앞둔 상황에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라든가 아니면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연준 저금리 기조 선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올려가지고 연준은 좋으나 싫으나 긴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방적인 재료는 아니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컸다 보니까 어떻게 미국 증시가 안 오르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 국채금리랑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경계감을 나타냈던 게 요 CPI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던 게 순한 양으로 바뀌면서, 바로 어제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 CPI가 나오자마자 선물 시장에서 미 국채금리랑 달러가 동반 하락 나왔고, 모처럼 이제 뉴욕 증시도 강세장을 맞을 채비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냥 바로 개장부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결국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2.5% 상승 마감하는 등 강세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랑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일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오늘 오전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예상 밖으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환율이 급락 나오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제 이 반응이 나타났지만, 곧이어서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뒤통수 맞은 달러 롱 원화 숏 포지션이 개같이 부활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에서 미 국채금리 하락한 거랑 달러 가치 꺾인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위험자산 선호라는 그런 훈풍으로 작용했던 게 더 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연준이 올해는 아예 금리 인하를 건너뛰고 1년 내내 금리 동결할 거라는 이런 비관적 전망을 했던 하우스들은 이번 CPI 결과에 다소 이제 난처해졌다라고 약간 디스를 하면서, 현재 JP모건을 비롯해서 다시 연준 금리 인하가 올해 2번 가능하고, 그 시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6월하고 9월이 될 거라는 이런 컨센서스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CPI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올해 연준 금리 인하가 아예 없는 걸로 치고, 유동성 사탕도 이제 다 뺏겨버렸다고 울상이었던 그 어린애 같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다시 그냥 해맑게 막 좋아했다 이거죠. 앞으로 이제 안 줄 줄 알았던 그 유동성 사탕이 다시 2개가 떡하니 이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년 내내 사실 연준 금리 인하를 기다리다가 원래 당초 예상은 이제 작년 5월도 있었고 7월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좀 늦게 10월에 연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 4분기 월가 금융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간밤 실적 발표한 JP모간하고 골드만삭스 둘 다 실적이 그 높았던 예상치마저도 가볍게 뛰어넘는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요. 이건 전적으로 뭐 작년 4분기에 증시에서 나왔던 트럼프 랠리 덕분인데, 그때 주식하고 채권 두 쌍두마차에서 연간 제일 큰 실적을 뽑아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제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은 그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이 월가 금융사들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유동성 마중물을 공급하는 게 월가고, 또 동시에 전 세계의 어떤 달러를 유통시키는 그런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이런 월가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 안전자산 회피 현상, 바로 이런 조합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간밤에 나스닥이 이런 날 안 오르고 언제 오르냐. 또 거기다가 미 국채금리하고 달러까지 반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K증시 또한 이런 날은 안 오르고 싶어도 도저히 뭐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오후에 공개된 대만 TSMC의 4분기 실적. 이번에도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매출, 주당 순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예상치를 돌파해버렸고, 와, 진짜 여기는 넘사벽인 게 순이익 기준으로 4분기에만 16조 5,7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5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TSMC 영업이익률이 59%. 이거 실화입니까? 그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TSMC도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체인데, 이런 데서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나오는 거는 정말 거의 착즙기 아니면 녹즙기 그 정도 수준으로 뽑아내는 건데, 뭐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파운드리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어쨌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한 12% 수준인데, 와, TSMC는 그거보다 5배가 높은 이 수준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죠. 자, 어쨌든 오늘 TSMC 실적을 봐서는 적어도 지난 4분기에 그 모간 스탠리 놈들이 주장했던 그 디램 반도체 공급 과잉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장이 된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오늘 개장 초반에 한 2%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이 TSMC 실적을 보고서 약간 현타가 왔는지, 아니면 뭐 이제 비교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하여튼 장 막판에 상승률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번 TSMC 실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쎄했던 게, 그 분야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그 고사양 컴퓨팅에서 53%, 여기 뭐 AI 반도체랑 클라우드용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비중 35%, 이렇게 이제 이 고사양하고 스마트폰 매출 비중은 둘 다 늘었는데, 그 IoT, 사물 인터넷하고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봐서는 미국의 메타랑 우리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AR, VR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역시 4분기 주춤했다는 게 이번 TSMC 실적에서도 증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일본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물론 중요하고, 바로 1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뭘 때릴지도 걱정이긴 한데, 바로 그 다음 수요일에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진짜로 금리를 또 인상하느냐도 우리 K증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지난 여름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놈의 BOJ 금리 인상 나오자마자 우리 K증시가 나락을 갔었던, 아무리 엔캐리 청산 공포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금리 인상 발표한 본국 일본 증시보다 우리가 더 빠지냐고. 참 그때 날도 더웠는데 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일본 이제 금리 인상의 재료가 될 생산자 물가지수 12월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행히 연간으로 3.8% 나와서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졌고, 월간으로는 예상치 0.4%보다 낮은 0.3% 증가로 나와서 바로 다음 주 BOJ 금리 인상 확률에 약간 좀 힘을 빼줬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로 뭐 오늘 바로 엔달러 환율이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엔저로 뚜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였지만, 간밤에 그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진 마당에 오늘 아시아 환시에서는 다시 어떤 반등 탄력을 충전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만약에 뉴욕 환시에서 다시 달러가 강세로 되살아나면은 뭐 여기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바로 내일 우리 K 증시의 반응이 또 되돌림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월가에서든 아니면 전 세계 금융시장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취임식 자체를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수시로 하여간 달러를 확보하려는 그 수요가 막 튀어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자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하도 제 머리 스타일 가지고 막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너무 단정하게 하면은 뭐 응삼이냐 뭐 소가 핥았냐 더럽다 막 그러고 그냥 내추럴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뻗친 머리로 하면 너는 머리도 안 빗고 방송하냐 성의가 없냐 또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이럴 때는 진짜 한동훈이 부러워. 자, 어제 윤 대통령은 이 엄동설안에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와중에 어제 공수처 앞에 화단에서 어떤 이제 60대 지지자분께서 이제 분실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 관련된 혼란이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장 막판에 급락했던 이재명 테마주들이 오늘도 또 추가 하락 나오면서 과연 그럼 지금 이 사태의 승자는 누구고 수혜를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이것조차 지금 막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차기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렇다고 또 이재명도 아니다 이런 회의론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건데 바로 이게 작년 내내 한동훈, 이재명 그 두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서로 우쭈쭈하면서 이제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뭐 브로맨스를 나타냈던 것과 비슷하죠. 다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오늘 또 어떤 언론사에서 갑자기 부정선거 관련해서 큰 거 한 방을 터뜨렸는데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을 구하러 직접 오는 건 좀 무리더라도 대신 윤석열을 구출해줄 사람을 보낼 거다. 이런 또 진짜 믿기 힘든 뉴스들까지 이제 후속 보도로 막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그냥 찌라시라고 무시를 했다가 이게 이제 다른 언론들이랑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텔레그램 단체방까지 막 도배가 되면서 오늘 사실 이재명 테마주는 이것 때문에 또 추가 악재가 돼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뭐 찌라시든 전단지든 하여간 지금 진보 쪽 언론에서도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이제 팩트 체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모든 정말 언론과 SNS와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 국회를 향해 있을 때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을 이제 무장하고 쳐들어가서 거기서 약 90여 명의 인원을 체포해가지고 어딘가로 데려갔다는 소식. 이후에 그 90명이 도대체 누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보도가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에서 이제 후속으로 나온 건데 일단 팩트는요. 지난 비상계엄 그 선포 바로 그날 자정 넘어서 0시 50분. 그때 진짜로 삼공수 여단 130명하고 방첩사 요원 60명 이렇게 해서 총 190명 정도가 선관위 연수원 그 수원에 있는 거기에 이제 잠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40분에 이제 철수를 했다는 게 KBS 보도였고 이제 어떤 언론들은 아니다. 아예 그냥 밤새가지고 아침 7시에 철수를 했다.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성동격선이 뭐니 하여튼 그 비상계엄 그날 밤에 다들 이제 국회에 관심이 쏠리게 한 다음에 사실은 계엄군이 선관위 본청도 아닌 연수원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잠입을 한 거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12월 달에 선거철도 우리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 밤에 선관위 연수원에 도대체 누가 있었고 뭐라고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그 진보 매체인 시사인은 그 당시 현장에서 약 90여 명의 민간인 포함 선관위 관계자들이 계엄군의 통제로 감금이 돼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도대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만약에 거기서 감금이 돼 있다가 풀려났으면 내가 계엄군한테 붙잡혀가지고 포박당하고 눈 가리게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인권 침해에 가까운 폭력을 당했다고 인터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 9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취재를 했는데 아무도 그날 밤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뭐 풀려났으면 집에 갔는지 아니면 다음날 선관위로 출근을 했든지 하여튼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FN투데이라는 그 보수 언론에서 파악하기를 이 선관위 연수원이 과거에 중국인 단체에다가 제공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혹시 중국인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와 있던 게 아니냐 뭐 대관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연수원 측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그 관리국에서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FN 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로 지난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외국인들 격리 숙소로 이 선관위 연수원이 실제로 제공이 됐던 사실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 초기에 뭐 혼란스러웠던 거 누구나 다 뭐 기억을 하는데 왜 외국인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하필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연수원이 제공이 됐냐. 이거는 저도 조금 뭐 이상한 대목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오늘 스카이 데일리라는 보수 매체에서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체포한 99명이 전원 중국인이고 이 사람들을 평택 미군기지로 먼저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로 이송을 했다고 오늘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완전히 뭐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랑 각종 뭐 기자들 뭐 SNS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까지 다 공유가 되면서 그 스카이데일리 인터넷 사이트는 뭐 서버가 다운되고 뭐 들어는 가져도 또 뭐 사진이 안 뜨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선관위 연수원에서 당시 이제 계엄군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냥 뭐 중국 민간인도 아니고 중국 스파이들이다. 그리고 주1 미군 기지로 압송돼가지고 미국 국방부 산하 이제 DIA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정보사 같은 그런 기관인데 여기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에 자기네들의 스파이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그 대통령 선거랑 총선이 원래 12월 7일인데 거기도 이제 사전 선거를 12월 3일 날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 선거에 중국 스파이들이 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카더라가 이제 여기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또 그 후속 보도격으로 내보낸 게 이 스카이 데일리가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그동안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잡아내는데 긴밀하게 공조를 해왔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DIA 그 미 국방부 정보사가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직후 윤 대통령 측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협력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관위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중국인 스파이 99명 검거도 이 그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공조작전의 결과로 성과를 냈다고 보도를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스카이데일리는 그 미국 DNI 측의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 그리고 공화당 전 하원의원 후보였던 유진 유 한국계인데 이 사람 두 명을 한국에 트럼프가 특사 자격으로 보내가지고 윤 대통령 측하고 만나고 갔다. 이렇게 이제 실명까지 까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뭐 익명의 소식통 내지는 뭐 제보자 막 요렇게 이제 그 언론들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소스를 다 감추잖아요. 근데 보시는 대로 아예 그냥 실명도 다 까고 이거 다른 언론에서 확인해 보려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밝혔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는 물론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스카이 데일리 기사 가지고 이제 양쪽 진영에서 또 막 시끄러웠는데 뭐 이 스카이 데일리 대표가 국정원 출신이고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도 공식 초청을 받은 인물이다. 그래서 초청장도 막 공개하고 그야말로 친미 내지는 뭐 트럼프 관련 뭐 인사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여기는 원래 극우 찌라시로 유명한 데고 지금까지 뭐 제대로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공격하는 측으로 이제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 대표가 국정원 출신의 어떤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진짜 당당하니까 그 트럼프 특사들의 신원까지 다 우리가 밝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은 모르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 윤 대통령 체포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분들 이용해서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한 거면은 진짜 이거 악질적인 건데 문제는 지금 뭐 좌파든 우파든 이런 그 뭐 카더라 통신 내지 찌라시 같은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 프로그램 이름에 뉴스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의혹이니 제보니 어쩌고 했던 것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SF 소설급으로 밝혀진 것도 많은데 전혀 타격도 없었잖아요. 그 형님 지금도 그냥 멀쩡하게 털 기르고 나와서 방송하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아예 그냥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려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방통위에서 뭐 대충 경고 조치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파급력은 진짜 사람 한 사람 진짜 살리고 죽일 정도 한 사람도 아니야. 유권자 전체가 막 인질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지금 국민의힘 그 놈들의 보신주의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예전에 한명숙까지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회복 시켜주려고 끊임없이 막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출신에다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도 뭐 탄핵은 뭐 그렇다 치고 그건 헌재에서 결정한 거니까. 근데 진짜 여성으로서 모욕을 넘어서 치욕에 가까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괴소문까지 무차별 살포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한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아우 나한테 괜히 흙탕물 튀면 어쩌냐고 남의 일이냐 구경만 해왔어. 그래서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 놈들 의리 없는 거는 기본 교집합이고 수도권은 그냥 다 기회주의자다 보신주의자들 이념이고 뭐가 없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그 TK 대구 경북 거기가 진짜 문제야. 뭐 그 주호영 권영진 윤재영 뭐 이런 할저씨들 진짜 지금 뭐 어디 요양원 가서 처박혀 있냐고. 그럴 거면 국회의원은 왜 해? 그냥 정치적 고려장을 당해도 싼 인간들인데 이러다가 이제 또 선거 때만 되면 기어 나와서 그동안 당의 중심을 지켜온 중진 의원들이라고 공천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대구 같은 데서 보수로 공천 받으면 동네 지나가는 개도 다 뽑아주는 그런 데서 또 의원날이 행세하면서 4년 더 해먹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런 와중에도 K증시에서 상장 종목들은 계속 알을 까고 늘어만 나는데 예상 가치가 무려 7조 원이라는 LG CNS 수요 예측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외 기관 2,000곳 이상이 수요 예측에 참여했고 대부분이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넘는 가격을 제시했다 그래요. 공모가 희망 범위가 53,700원에서 61,900원인데 심지어 62,300원 막 그 위로 썼대.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기존 보유 종목들을 팔아서 마련을 한다. 그럼 K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종목수 늘어나듯이 같이 계속 늘어날 수만 있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 K증시에서는 절대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주식 오래 갖고 있으면 다 녹아버려. 신규 상장주들한테 수급 다 뺏겨가지고 결국 뭐 차트는 완전히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좀비 상태로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JP모간이 K 방산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냥 선호주로는 현대 로템을 꼽았습니다. 이 K 방산 업종은 2월 첫 주에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적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은 컨센서스 상회, 반면에 LIG 넥스원과 한국 항공우주는 미달할 걸로 JP모간이 전망합니다. 이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시스템의 수출 마진이 아직도 이제 주가에 과소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꼽았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의 경우는 폴란드 EC2 개발이 주요 촉매제가 될 거라고 해서 선호주로 꼽았고, 그렇다고 LIG 넥스원과 한국 항공우주의 경우도 대규모 주문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 중에서 LIG 넥스원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하고 FA-50 이 수출로 인해서 중기 수익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는 아랍에미리츠의 헬리콥터 주문을 포함해서 올해 초부터 여러 주문 계약이 이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대요. 그럼에도 일단 4분기 실적에서의 선호 순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국 항공우주라고 JP모간이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이제 K 중공업 중에서 요즘 빈부격차가 또 여기도 심한데 제일 부한 곳은 바로 조선이고 반면에 제일 빈한 데는 화학이죠.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화학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핵심 나프타, 이게 우리말로 이제 탄화수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 화학 업종에서 뭐 거의 반도체를 치면은 D랭급으로 제일 기초적인 생산품인데 이 나프타의 가격 경쟁력이 공급 과잉 사이클에다가 중국이 또 치킨 게임까지 걸어오면서 비용이 높은 한국, 일본, 유럽 업체들은 공장 폐쇄가 막 도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부분 운영 중단을 골드만삭스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K 화학 업종 4개를 커버리지로 하는데 롯데케미칼 목표가 기존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 매도.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기존 16,000원 목표가 이번에 14,000원으로 역시 깎았고 투자 의견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은 목표가 기존 18만 원에서 이번에 16만 원으로 역시 깎였지만 투자 의견 그래도 매수. 그 다음에 LG화학 목표가는 기존 48만 원에서 이번에 47만 원으로 역시 후려쳤지만 여기도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참 근데 기가 막힌 게 예전에 그 차화정이라고 2018년도에 뭐 반도체를 이을 대한민국 수출 후보 업종이라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게 이제 차화정인데 당시 롯데케미칼이 주가 45만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 57,900원이니까 진짜 이것도 가치 투자한답시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80%네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고 1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17일인데요. 내일 정부 일정은 좀 한산한 가운데 그래도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국회 교육위에서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이건 그래도 뉴스플로우에 탈 수 있다고 보고 증시에서는 에듀테크,
그다음 내일 과기부 보도자료가 사이버 보안 청년 인재들과 소통, 이게 제목인데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주목받을 수 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런 날도 수요 예측도 새로 시작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름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내일 중국에서 완전 경제지표 풍년이 예정돼 있는데 4분기 GDP부터 12월 소매 판매 실업률 주택가격지수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까지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밤 먼저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나오고 다음 내일 밤에 산업생산 이렇게 이제 12월분 지표 두 개가 나오면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A급 지표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취임식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